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청구안 제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네. 예. 이 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 이건 뭐 사실 우리 정부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유사 이래 처음이죠. 예. 그래서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렇게 제출이 된 그런 양상인데 말이죠. 자,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하겠다 그런 이제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참 마음이 매우 답답합니다. 그게 정당이 어떤 이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념이 국가에 해를 끼치느냐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느냐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판은 선거로 하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공산당까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서도 보듯이 합법화되어 있어도 공산당 마르크시즘을 신봉하는 정당들 아닙니까? 예. 그냥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가 즉 행정부가 심판하겠다. 그게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유럽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면서 예.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물론 여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뭐 통합진보당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겠죠. 예.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제 성명을 냈는데 그 성명인즉슨 이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유연성이 있고 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해서 존치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법무부가 밝혔다는데요. 이거 무슨 유신 때 법무부도 아니고 예. 정말 2013년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이딴 식의 성명이나 내고 자빠졌다는 게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네. 당 전체가 유승회처럼 되어 있는 새누리당이야말로 해산돼 마땅할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5.16 군사 쿠데타, 이걸 뭐 구국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이 정부, 이 정부의 실체를 우리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어떻게 갑자기 저는 이 조국 교수가 대선 직후에 썼던 그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TV 토론회에서 사납게 박근혜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이정희 대표의 앞날이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선 전에 모두 3차례의 공개 토론 중에서 2차례 문재인 이정희 2대1 토론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정희 의원이 가했던 공격 예. 그런 데 대해서 엄청난 그 복수 심리, 네. 보복 심리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법무부가 나서서 하도록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건 정말 전 세계의 웃음거리예요. 아니 통합진보당이 종북 정당이든 지랄 정당이든 국민들이 실제로 만약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정당이라면은 대한민국 정상적인 유권자들이 누가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예. 다음 총선에서 그야말로 국회의원들 다 그냥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돼야지. 그러면은 그 힘센 혁신 보수 세력이 집권해가지고 과거 유신을 추종했던 그런 인간들은 밥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세비를 갖다가 전부 동결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판단해야 될 것들을 갖다 뺏어가는 게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아주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게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해서 문재인을 떨어뜨리고 박근혜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뽑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건데 자기들이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국가가 그 정당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이 정말 아주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사고는 항상 대통령이 밖에 나갈 때 치는군요. 이명박 때도 그랬고.
또 뭐 순방 나간다 그럴 때 정말 이 나라의 그 안위를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민노총 등의 주도로 창당되었습니다. 그 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는 NL계열이 대거 입당하여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민노당은 당 내부에서 제기된 종북 논란 등으로 두 차례 분당을 거쳐 오늘의 통합진보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순수 NL계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통합진보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민노당 시절의 활동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망령을 불러들여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 음모 조작에 이어 진보당 해산 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입니다.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입니다. 네, 오늘 그 법무부 관계자가 밝힌 말,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이에 대한 입장 함께 들어봤습니다. 참, 아니 뭐 통합진보당이 뭔 그 북한을 추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사실 북한식으로 주민들을 세뇌 교육하고 북한식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하고 북한식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고 북한식으로 여론장악하고 북한식으로 인민재판하고 하는 거는 통합진보당보다 오히려 새 어쩌고 하는 당이 더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니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2년 전쟁으로 치르겠다. 즉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낙인을 찍은 다음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그래서 지난 그 지방선거 때 4년 전에 지방선거 때 야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야당의 힘을 빼고 그리고 야당을 분열시켜서 새누리당이 결국은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겠다. 이런 기도를 이제 여당이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법무부가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관건 선거입니다. 예. 결국은 서민들의 이 피를 빨아 먹는 정당,
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경제민주화에는 전혀 관심 없는 정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도 서민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이념 전쟁을 정가의 보도처럼 끌고 나오려는 수작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결국은 등골이 쏙쏙 빠지면서도 그런 정당을 찍어주는 서민들만 불쌍한 거죠. 예. 이 정말 어떻게 정부가 예. 정당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아니 뭐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국정원은 내란 업무를 운운하더니 그래서 법무부는 정당을 해체하겠다. 야 이거 뭐 그 일개인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사법살인까지 했던 지난 시절의 어떤 이런 유산들을 그대로 계승한 세력다운 그런 행태고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도 예. 과거의 행태를 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맞게 예. 댓글 공작으로 치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 고문하고 압살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던 그런 것들 짓들을 못하니까 예. 그걸 변형시킨 새로운 탄압의 한 양태가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정당을 아니 물론 뭐 좀 극우적인 그런 집단에서 통합제보다가 없애야 된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마찬가지로 우리도 극우적인 인간들 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바람, 논의의 수준에 그쳐야 되는 거지. 예. 꿈꾼 얘기 다 써가지고 그래서 극우 세력들이 통합진보당 없어야 될 정당이라고 했다고 해서 네. 실제로 없애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집권 세력이 아니냐. 지난 대선 때 이런 그 국정원, 경찰 등 이런 여러 국가기관과 결탁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런 정당은 존립할 필요가 없다. 그 정체성이 의심된다. 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런 해산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제청을 한다. 제청이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청구한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예. 아마 거의 뭐 길길이 날뛰겠죠. 그러겠죠. 아니 네. 그 판단을 왜 니들이 하느냐. 글쎄 국민들이 말이에요. 해야지. 네. 아니 국민들이 절반이나 넘게 뽑아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냐. 왜 법무부 니들이 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예. 그러면 아마 거의 연병 수준의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뽑은 예. 대선 후보를 내일 또 소환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그 검찰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다. 이거 못할 짓도 없는, 그냥 이게 뭐 막가요,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 아버지는, 대선에서 자기들에게 100만 표 차이로 접근했던. 네. 온갖 관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100만 표 차이. 네. 그때는 100만 표 차이였지만 한 8% 내지 9% 표 차이가 났습니다. 유권자 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김대중을 납치해서 살해하려는 예. 그런 시도까지 했던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니 뭐 못할 짓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만한 거죠. 아니, 그래, 이제 문재인 의원을 소환했으니까. 예. 이제 검찰은 진짜로 예. 정권의 개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은. 네. 이제 김무성, 권영세, 정문원이 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예. 대화록을 유출해서 선거에 써먹은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면 이거야말로 행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습니다. 김강수 검사인가 하는 분이 새누리당하고 가깝다는 그런 뭐 설은 있었지다마는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은 이게 결국은 대화록 유출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말고 대화록 뭐 실종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말고 예. 유출 그리고 정치적인 악용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진짜 개소리 듣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 8면봉 그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얼핏 제목만 봤어요. 제가 조선일보 요 8면봉 내용을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를 했는데 문재인 의원 곧 검찰 출두 그러길래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8면봉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게 뭐 문재인 의원을 비꼬려고 한 것이지
문재인 의원을 소환하는 이런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근데 권력 횡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 박근혜의 권력 횡포를 얘기한 게 됐구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솜씨가 없는 사람이구만. 예. 아니 이게 조선일보 안에서 암약하고 있는 좌파가 쓴 거 아닌가? 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일보 안에서 암약하고 있는 좌파가 있으면 다 색조해서 조져야지. 예, 문재인 의원 곧 검찰 출두 그러길래 정권 잡고 못 잡고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커. 근데 그거는 진짜로 박근혜식 사고방식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면은 박근혜에서 그렇게 정치적 탄압을 가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적 탄압을 가한다고 칩시다. 예. 그 수구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강조해서는 안 될 거는 바로 KBS나 MBC 사장 못 바꿔요. 예. 왜? 그 진보 세력들은 절차를 소중히 여기니까 네. 얘들 인기도 있고 특별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보도 태도가 결국 더 이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정입니다만은 박근혜를 갖다가 핍박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시끄러울 겁니다.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박근혜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 뭔가 그 본질을 모르는 박근혜식 사고예요. 자, 오늘 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말이죠. 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치 보는 거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행여 우리가 두둔한다. 이런 인상을 주기 싫어서 통합진보당의 모든 활동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 이제 그 민주당의 고민이 어떤 지점인지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죠. 너무 머리 굴려요.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이게 통합진보당이 문제인 것과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짓이 문제인 것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과거 정말로 탄압받던 그런 시대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고방식, 특히 이 주사파적 사고,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정당과 손을 잡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겠는가 예. 하는 그런 고민을, 민주당도 일종의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예.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짓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통합진보당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예. 정당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유권자가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유권자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나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행을 저지른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면은 정말 민주당이 그런 탄압을 받을 때 그 옆에 도와줄 사람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예. 자기들한테 행여 흙탕물이 튈까봐 정말 좌고우면하고 말이죠. 노심초사하고. 민주당에 진짜 인물이 없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예.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우습게 얘기했지만 예. 사실 그래요. 집안에 장사 없고 동창들 중에 영웅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콧질질 흘리고 오줌 같이 싸고 하던 시절을 깨끗던 그런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뛰어난 인물이 된다면은 그 뛰어남을 잘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야당 시절을 같이 겪었던 많은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가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노 대통령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던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발군의 사람이었어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타성과 예. 혹은 관행에 젖어 있을 때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민자당이 생기고 통일민주당을 해산할 때 예. 그때 손을 들고 그때 해산하는 걸 갖다 아마 중앙위원회에서 했을 거예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손 번쩍 들고 이 있습니다라고 한 네. 그 사진.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인데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당은 너무 거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 이런 느낌입니다. 통합진보당 자체는 뭐 가만 놔둬도 다음 선거에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북 논쟁에서 우리가 승리자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입증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념 전쟁을 앞으로 계속해서 선거에서, 종북 논리를 폈을 때 그 이니셔티브를 주자는 거죠. 그렇죠. 종북 논리를 펼 때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는 옳다. 우리가 이렇게 이념 공세 계속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통합진보당의 목줄을 마지막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보세요. 계속 그래. 종북은 안 되지. 맞아. 이러면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죠. 그 지난 대선을 복귀해 보면은 문재인 후보에게도 그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니었나 싶어요. 예. 결국은 자기의 약점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 박근혜 결국 다 이제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최대 약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강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 다 깜빡 속았어요. 예.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다 주겠다. 4대 중증질환 다 그냥 보험 혜택 주겠다. 다 거짓말이었지만. 예. 그리고 또 그 원조는 또 이명박이에요.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 예. 그런 사기를 치면서 상대방의 강점을 자기 강점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후보는 예를 들어서 매우 보수적인, 사실 문재인 후보야말로 특전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대선 전에 사실 연평도 같은 데 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한번 좀 비난도 하고, 예. 내 특전사 출신인데 하면서 그냥 그 군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보수의 심장을 단순히 외면할 게 아니라 정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맛이 전혀 없어요. 종북 논쟁에도 질질질질 끌려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그야말로 똥낀 놈이 쓱낸다고 야 대선 불복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야 라고 나오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결국은 결과한다는 얘기죠. 예.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이런 계속된 이념 시비, 종북 시비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얻고자 다음에 또 써먹으려고 그 다음에도 써먹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를 키우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만해. 아주 재미를 봤더니 계속하는데 왜 이렇게 장난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결기를 갖고 맞대응을 하면서 쐐기를 박아야 될 민주당은 그냥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북 얘기만 나오면 대선 불복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음매 기죽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약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엄청난 약점이 잡혀가지고 저렇게 비빌 싸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말갱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당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질 않나.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아니 정작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빨간색을 자기 정당의 색깔로 하지 않았습니까? 참나. 근데 그런 종북 논쟁을 승리로 이끌므로써 자기의 다가오는 여러 선거에서 우위에 점하겠다는 새누리당식의 사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근데 성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은 대선이 끝난 그 이후 정국 아닙니까? 그럼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선에서 뭐 하여튼 선거가 그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가정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무려 48%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결기를 전혀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죠. 거기에 반해서 그 51%를 얻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은
지금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아니, 대선거구제인가? 성자 독식의 구조 아닙니까?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죠. 성자 독식의 이제 구조인데, 그래도, 과반을 못 얻는 대통령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선거제도하에서는. 예.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다 통합하고 탕평한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들의 공통된 포지션이었거든요. 예. 박근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완전히 48%를 배제하는 우리 김용민 PD를 패배시켰던 이녹은 네. 그 양반의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제 박근혜 정권은 그런 대탕평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하는 가식을 전면적으로 던져버리고 우리가 남이다. 니들은 남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정책으로 선회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예. 이노건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남 도청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하면은 부정, 반대, 비판, 과거 집착 등 4가지 단어가 떠오른다. 일단 망언을 했습니다. 진짜 이노건은 다음에 국회의원 되면은 좀 대한민국 발전에 매우 위해가 되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나? 국회의원의 존재 목적과 활동에 위헌성이 있고 이 존치할 경우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해보시죠. 코멘트 할 게 뭐 있습니까? 참 노원갑에 참 수치고 창피죠. 예. 그런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런 예. 얘기를 갖다가 그것도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가가지고 구청장쯤 지냈다는 양반이 참 이 양식도 없는 양반이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몰상식한 자들이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세상이니. 근데 이 양반이 바로 지난 7월에 국회의원 막말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막말금지법 위반자는 어떻게 한대요? 막말금지 위반자는 국회의원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다음에 공천받지 못하게 꼭 본인 뜻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은이의 노래 파란 나라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네. 파란 나라 함께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이 종북 논쟁에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이념 시비에서 자유로워졌습니까? 늘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나 쩔쩔매고 그냥. 뭔가 좀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의제를 새누리당이 선점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던 그런 민주당의 태도가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진투님이 민주당 지도부 중 누구든 초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매번 초대할 때마다 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지난주에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윤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운운하셨잖아요. 예. 통합진보당과는 2번 다시 연대하지 않는다. 물론 2번 다시 연대 안 할 수 있죠. 네. 절대 앞으로 상종도 안 할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문자하고 이게 같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민주당이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서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당의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만에 하나라도 통합진보당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새누리당이 민주당 이꼬르 통합진보당 따라서 종북정당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할까 봐서 거기에 이제 무서워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먹혀서 지난 대선에도 상당히 많이 고전을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건 이제 자신감 부재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그냥 이 두 개의 분간이 잘 안 되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그 어쩔 매다가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건데 좀 더 확실한 자신감이 있다면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제 분리를 시키면 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김한길 대표의 지도력 문제가 또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 그런 점들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른바 정치적인 적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런 공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그 힘이 바로 리더십 아닙니까? 예.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죠. 예. 그걸 좀 자신있게,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미워도 이건 정말 아니다. 아니, 역지사지에서 새누리당, 니들에게 만약 우리가 집권해가지고 너희들의 그런 국가 정보원을 개입시킨 그리고 미리 국가의 기밀을 빼돌려서 선거에 써먹은 그런 정당 헌법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만약 해산 청구를 한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좀 역지사지 해봐라, 이 잡것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또 먹혀 들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오늘 한겨레 20일 배달이 됐는데요. 네. 127석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왔습니다. 네. 센 말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요직에 올라가더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전면을 나서서 당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뭔가 보상을 받더라. 그게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이노근이 그러는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음 공천 노리고 다음 자리 노리고 그래서 호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당에서 먹어주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니, 이제 그게 당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래 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설령 그렇게 말해가지고 무슨 피해를 입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진선미 김현 의원 국조특위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놓고 결국 김한길 대표가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뜻대로 받지 말자. 받지 말자가 아니라 두 사람 빼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은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당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결국에는 배제와 누락과 불이익만 있더라. 이게 민주당 내에 상식이 돼버리니까 127석 그렇게 많은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 충성해서 정말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한겨레 20일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조규석 교수의 이론인데 맞는 얘기죠. 새누리당은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뭔가 당을 위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박근혜의 실드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종목 논쟁이라는 게 사실은 저질 논쟁인데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당이 당직이라든지 혹은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상을 해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수 언론들이 존재를 해서 만약 그로 인해서 뭔가 타격을 입는다면은 인터뷰를 한다든지 집중 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시 구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당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당에서 내팽개치고 그리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때문에 결국은 충성하는 자가 없는 이제 그런 점이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한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이제 지금도 안 그래서 좀 고쳐지긴 했습니다. 이번에 그 김한길 대표를 뽑을 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았는데요. 과거에는 한꺼번에 뽑지 않았습니까? 예. 뽑아가지고 1위가 대표를 하고 2, 3, 4위는 잠재적인 대표 선거권자입니다. 예. 그러면 2위, 3위는 대표가 못하면 못할수록 좋은 거야. 대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선거를 하니까.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 조기석 교수가 지적해가지고 이제 좀 개선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오랫동안 그 과거 보수 세력, 그 친일파 잔재부터 시작되는 보수 세력으로 넘어오는 오래 기나긴 집권 기간 동안 마련된 이른바 내적 작동의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반면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통령 딱 두 사람 배출하고 세 사람이다. 윤보선까지 합치면은 예. 김대중 노무현 세 사람밖에 배출하지 못한 이런 짧은 집권의 역사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은 역시 힘이 약하다라는 점을 절감을 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용민 PD가 얘기를 했던 한겨레 21에 보면은 유인태 의원의 인터뷰가 있어요. 네. 유인태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은 새겨 들을 만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을 마구마구 비난을 하는데 자 그게 누구한테 유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난을 조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민주당이 힘이 약화돼야만이 그리고 민주당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만이 결국은 새누리당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의회 정치라는 것은 타협인데 그게 결국은 뭐 새누리당처럼 무지막지한 정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그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치가들이 모여 있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반대자가 있을 경우에 그냥 좁혀가지고 잡아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일정하게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진선미 김현희 의원 건도 새누리당이 무지막지하게 진선미 배제시키지 않으면 국정조사 자체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진선미하고 김현 빼줄 테니까 국정조사라도 좀 하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이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사실 이해가 못 가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민주당 욕을 먹느냐? 결국은 평소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봐요. 평소에 딱 부러지게 한다면은. 그래서 진선미가 배제됐을 때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최선을 다했는데 이 진선미하고 김현이 안 빼면은 그야말로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하니 정말 업찬마속의 심정으로 아니 범죄자들이 말이죠. 예. 지금 철퇴를 맞아야 될 놈들이 지금 누가 우리를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 그걸 받아들여 준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난센스 아닙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면 국정조사 안 하는데. 안 하면 그놈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결국 다 예견했잖아요. 그런 식의 국정조사, 그런 식의 국정조사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상황이라면은 미리라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나마 지금까지 드러난 진상조차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이 그런 얼마 안 되는 파편의 진실이 그게 중요했느냐 아니면 총체적으로 조사를 거부했던 국정조사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반대했던 저들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게 이제 판단력을 갖고 대중들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시간을 벌어준 거는 없을까요? 네? 걔네들한테 시간을 벌어줬던 면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걔네들한테 변명할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수없이 많은 국면 전환의 계기를 그렇게 긴, 지리한, 실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도망갈 그런 틈을 허락했던 것은 아니었을지.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진짜 강공 드라이브로 나가야 될지 예. 아니면 타협을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의 부재.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지도력 부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 무슨 힘이 있느냐?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고 지도자로서 인정하려는 그런 풍토도 없는 상황에서 김한길 혼자 모든 책임을 다 뒤집었을 상황이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쪽은 계속해서 보수 정당인데 이쪽은 보수 정당의 어떤 기틀 자체가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김한길 혼자 너한테 책임 써라. 이 권한도 안 주면서 네가 책임 다 뒤집어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안 되는 집구석이니까 예. 전부가 다 요걸 이제 얻어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첫 집권을 했을 때 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야당은 야당답지 못하고 여당은 여당답지 못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김대중 정권이 집권을 하니까 생전 처음 집권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도대체 뭐가 여당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여당이면서도 야당다운 행태를 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집권의 타성과 관행 때문에 야당이면서도 야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여당인 듯한 그런 행세를 했어요. 사실 이회창 씨가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에는 별로 야당답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 들어서서 야당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한겨레 21의 분석도 그런 건데 민주당의 127명 의원 중에서 초선 의원 55명을 뺀 한 72명의 의원들 중에서 이게 진짜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2004년 이른바 탄핵 그 광풍 때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 이후에도 결국은 여당 시절에 여당이었던 시절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이명박 박근혜 무려 6년 가까이 정권을 잃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야당인 걸 잘 모르는 그런 야성의 상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점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던데 실제로 저는 일리가 있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지도부는 적절한 밀고 당김을 통해서 이른바 돌격대 역할을 할 초선들을 잘 추스려서 그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직해주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그런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초선들 자기 마음대로 각계약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반해서 새누리당은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 당을 완전히 나아졌는데 박근혜는 완전히 그 반대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친위조직으로 쫙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라는 인간들이 대통령도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의 초청을 받아서 밥 먹으러 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당이 완전히 박근혜 두 손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사불란한 새누리당과 그야말로 중구난방 민주적인 민주당과 비교를 하다 보면 민주당에서 답답한 점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저는 민주당이 욕을 먹더라도 그런 정당이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지금 같은 그야말로 파시스트 같은 네. 유정회 같은 그런 새누리당은 국민의 선택 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당이 일사불란하니까 뭔가 좀 질서가 있어 보이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결정적인 때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일 때 지금 민주당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수도권에서 60%를 몰아줍니까? 글쎄, 지난 대선 때도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오일용 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역을 위해서 나름 애쓰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 평판 좋습니다. 화성. 예. 네. 근데 거기서 60%를 저쪽에다 허용합니까?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 김한길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한번 잘 버텨보자. 공천권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까가 아니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니까 김용민 같은 동맹이인이죠. 김용민 하백의 만평을 보니까 식스센스 얘기를 하던데요. 예. 김한길 대표는 그런 많은 상처를 입고도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착각하는 식스센스의 주인공이 아니냐. 그런 이제 비웃는 만평이었는데 뭐 그게 현재로서는 적절한 평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지방선거에서 네. 공천권 행사하고 그런 이제 꿈을 품고 있겠죠. 정치인으로서 당의 당권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당권을 장악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 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지 맘대로 뽑아주기, 뭐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만은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이른바 공천권의 확보 아닙니까? 예. 그거 한번 못 해보고 대표 그만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김한길 대표의 평판 예. 그리고 그런 시야의 협소함 예. 이런 걸로 미뤄볼 때 개판 공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김한길 대표의 권력 행사를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그럼 져야 되는 거냐?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신당의 그 존립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사실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들 그 강관 영남의 벽을 뚫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두드려도 결국은 넘지 못했던 그 벽이 바로 영남의 벽 아닙니까? 안철수 신당도 저는 영남의 벽을 못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선거구제에서는 넘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뜯어먹을 것은 호남밖에 없습니다. 예. 호남은 안철수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큰 차별성을 못 느껴요. 예. 쉽게 얘기해서 뽑지 못할 정당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기본 정세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안철수 신당이 나와서 그 표를 먹을 수가 있다. 사실 안철수 신당의 존립 근거는 민주당의 이른바 취약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이 취약해서 안철수 신당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대선 패배자를 검찰이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낮 2시에 서울중앙 지검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출두를 하는데 모이는 사람이 적으면 이거 정말 망신이겠죠. 네. 뭐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아니 근데 저는 네. 내일 적게 나오면은 야 그것도 진짜 그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몇 시죠? 낮 2시입니다. 낮 2시. 예.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갑니까? 예,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중앙지검. 지금. 한 군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교대역에서 내리는 곳하고 그 전에 있는 무슨 역이죠? 서초역입니다. 서초역 그 딱 중간에 있는 그 지점. 그렇습니다. 예. 그때 과거에 그 광무현 교육감 정성주 의원 감옥 들어갈 때 구속 영장 심사하고 할 때 그때 바로 거기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후 2시랍니다. 오후 2시에 그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박근혜 정권의 이런 폭압적인 정치 공작 또 이 말하자면은 이 패배자에 대한 정치 보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주 무도하고 극악무도하다라고 판단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문재인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겠습니다. 문성근 전 대표 네. 트위터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들으니 87년 직선제 도입 후 검찰이 대선 패배자를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군요. 예. 내일 11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하는 문재인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 사이 정문 앞에 모입시다. 1시 반이군요. 예. 모이는 시각은 1시 반이고 예. 출두하는 시간은 2시라고 합니다. 예. 예.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나오시지 마시고, 예. 문재인 의원을 혹시 찍었던 분들 중에서 좀 역사상 유례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예. 정치 공작, 분노하시는 분들은 좀 나와라 이런 얘기겠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있겠죠. 예. 한 명의 의인은 있겠죠. 예. 내일 낮 1시 반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 사이 검찰에 출두하는 문재인 의원을 응원하기 위한 그런 모임 공지가 떴네요. 예. 아니 박정희 추도식 34주기죠. 에서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이었던 그 서강대 총장의 손병두가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동아리로 내뱉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출두하는데 사람들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잠시 후 2부 순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가 인천을 찾아갑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국민TV 인천지역조합원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최동석 이사의 협동조합 특강, 서영석, 김영민의 정치 토크, 공개방송 등으로 꾸미게 될 인천지역 조합원 한마당, 인천지역 조합원과 인천시민 모두를 초청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 930번지 3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미추홀
새로운 언론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현장. 늦지 마세요. 11월 9일 토요일 낮 3시 인천 동막역 근처 인천시 평생학습관 미추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선언을 했지요. 뭐 중앙정부는 반대하는 것처럼 이게 보였지만은 결국 뭐 무리 없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결국 뭐 박근혜 정부도 이 묵인을 한 그런 진주의료원 폐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이렇게 포기를 하다시피 했다는 징후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또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철도 노조가 가지고 이 철도의 공공성을 박근혜 정부가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철도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이 공공의 가치가 실종돼 간다는 우려는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재추진 이것과 관련한 우려를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우석균 실장님, 저 예전에 나는 곱살이다에서도 한번 모셨는데 우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목소리 크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저 우 실장님하고 또 서영석 이사님하고 특별한 관계시라고. 아니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예. 과거에 이제 채무 관계가 있으시다는 소문. 예. 그건 아니고. 예. 대학 시절에 예. 야학을 같이 했던 그런 인연이 있죠. 아, 예. 야학 선생으로.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우리 서 이사님은 뭘 가르치셨어요? 저는 뭐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국어, 영어 안 가르친 게 없죠. 예. 예. 우리 우 실장님은? 전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놀랍죠. 아니 왜 그렇게? 아, 제가 우리 또 한 분 또 계십니다. 귀한 손님 모셨는데 네. 제가 귀한 손님의 성함을 모릅니다. 지금 뭐 무슨 또 이렇게 귀한 일을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의료연대 서울지부 총무국장이고요. 예. 이름은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아, 최은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간호사.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 그분 뭐 어디서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현직 간호사로 평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도 한 연차가 꽤 됩니다. 20년 차.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아니, 오늘 뭐 서울대병원 노조가 정상 업무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뭐 파업에 들어간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테고, 그 목적, 뭐 달성이 된 겁니까? 어떻게? 달성이 다 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어쨌든 서울대병원이 이제 노동조합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예. 처음부터 요구했었던 것들이 네. 당연히 뭐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조건을 뭐 향상시키는 거는 기본이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하도록 하는 이제 지금 말하는 우리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싸웠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나비가 날개짓을 팍 하고 조금 더 날기 위해서 네. 전 국민들과 함께 날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예. 미흡해요, 예. 사실은. 그 뭐 흔히 우리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면서 뭐 또 여러 가지 쟁의를 벌이면서 임금 인상 요구하는 걸 뭐 대단히 크게 잘못된 거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긴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좋은 일이고 남이 요구하면 이기적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참나. 그것도 실은 말하자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의료의 공공화하고도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자, 뭐 사실은 이런 뭐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투쟁도 벌였지만은 보다 근원적으로는 이런 의료의 공공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투쟁이었던 걸로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일단 서울대 병원이 왜 파업을 벌였는지 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년 초에 이제 진주의료원 관련된 예.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사실은 공공의료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는 계기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이 10%도 안 되죠, 선생님? 네, 10%도 안 되는데 국립대병원조차 몇 개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조차 돈벌이 병원으로 지금 전락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락한 공공의료를 과연 제대로 세우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파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까? 아, 참, 어느 세월인가부터는 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네, 고객으로.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래요? 그렇죠. 아프셔야겠네, 고객이 되려면. 그렇죠. 잠재적인 고객도 다 고객이잖아요. 환자도 만들어야 되고. 예. 이런 많이 상황이 아프실수록 또 고마운. 맞습니다. 고객 유치 작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많이 진보를 했습니다. 그거를 예. 단순히 그냥 예. 진료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고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이제 그런 거죠. 의사들이 진료를 얼마나 하느냐 아니면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다음에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도화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 성과급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하면 실제 환자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과잉 진료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렇죠. 저도 이번에 그 서울대병원에서 나온 그 의사 성과급제 그 수당을 어떻게 주느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초진 환자를 보면 초진 환자 특진비에 그러니까 선택진료비라고 하는 그런 네. 특진비의 100%, 재진 환자 특진비의 50%, 그다음에 검사를 내면 그 검사비의 9.5%, 그러니까 약 10%, 의뢰를 내면 의뢰를 내는 그 비용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 의사들에게 수당을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뭐 토요 수당, 뭐 야간 수당,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대학 교수라는 분들이 월급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얼마나 보고 검사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돈을 받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돈 많이 벌려면 과잉 진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 더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뭐 이제 이 서비스 개선 효과는 있겠네. 잘해줘야 다시 자기를 특징할 테니까, 특징 지정할 테니까. 근데 서비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다른 병원을 가기 전에 환자를 이제 얼른 서울대병원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유치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진 환자를 진짜 보게 되면 초진 환자는 예약을 빨리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얘기를 하면 진료 보기 어렵다. 뭐 6개월 기다려야 된다. 뭐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초진 환자들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많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초진 환자는 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다른 곳에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땡겨오게 되면 그 환자를 통해서 검사도 하게 되고 뭐 필요하면 각종 뭐 시술이나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급져가지고 당신 지금 위험해. 빨리 조사받아야 돼. 그런 거죠. 아니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바가지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뭐 서울대병원은 아니더라도 요 어제 매일경제신문에 이제 난 그런 의료개혁 뭐 이런 시리즈에 보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 같은 경우 다른 나라의 10배쯤 되는데 이게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데 갑상선 암은 뭐 착한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1cm 미만이면은 이 이제 관찰만 하고 이 수술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10배나 많아지고. 발본 세골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다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엄청
비싸거든요. 로봇도 움직이는 비용이 추가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과잉의료가 이게 이제 서울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에 로봇 기계가 33대 있을 때 우리나라에 28대가 있었어요. 이게 로봇 수술이 매우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런 환자 유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다른 병원은 사립대 병원이니까 사립대 병원이라도 그렇게 서는 안 되는데 이게 서울대 병원까지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서울대 병원은 공공의료의 선봉에서 해야 될 그런 병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경쟁을 시키면은 돈 많은 환자들만 유치하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 결국은 서민들의 의료기회가 훨씬 더 줄어드는 의당해야 될 파업을 하셨구만. 네, 저희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 고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자기 반성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환자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따른 수술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방을 이제 동시에 2-3방을 열어서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겹치기 치료는까지 하신단 말이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환자의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담보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 수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것인데 2방, 3방 열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부 고발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파업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이런 돈벌이 병원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2방, 3방을 여는 이유는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던 성과가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많이 열어야 돈 많이 버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이 그런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이제 교수님들 분들 중에는 환자는 밀렸고 뭐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사람인 이상 그 수술을 많이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초래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버리면 이게 안전성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쫓게 되겠죠. 그런 거 아예 못하게 된다 그런 취지죠. 예,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방을 2개, 이른바 양방을 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으로 가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술을 하고.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사람을 동시에 수술을 집도한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근데 그걸 양방을 하면 2방을 한다는 얘기인데 양방을 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3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손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진짜 그 수술 칼을 갖다가 어디 뱃속에다 집어넣고 봉합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잘못하면. 그렇지까지야. 아니 그런 농담을 내가 한번 들은 있어가지고 쓸만했나. 엑스레이를 다 찍고 나오는데 엑스레이 찍어서 이게 가위 들어있지 안 들어있는지 다 보고 나옵니다. 꺼즈 카운트 다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제방 뛰면 혹시 실수로. 이번에 진주의료원 폐원은 아주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우 실장님,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게 홍준표 지사 멋대로 추진한 폐원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정부하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서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정부는 말리는 척, 홍준표 지사는 강행하는 척 이렇게 한 것인지요? 글쎄요, 서로 미리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서 이제 홍준표 지사는 앞서서 하시고 우리는 말리는 척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거의 그런 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홍준표 지사는 쭉 밀어붙였고 총대를 맨 거네 한마디로. 네,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업무 개시 명령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뭐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고, 또는 뭐 결국은 도의회 의원들이 이 폐원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도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다 새나라 죄송합니다. 새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었거든요.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다 찬성을 했죠. 그 예. 폐원에. 그렇다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 사실 그 가장 영향력이 많은 게 새누리당의 경남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예. 근데 경남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한 명만 민주당이고 나머지가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하고 만일 이 도지사하고 예. 서로 갈등이 있었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이 여권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정치적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하자면 왕 같은 말씀 하나를 하시고 특별한 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은 이건 폐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밀어붙였고 결국은 한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그런 박근혜 정부의 이 의지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홍준표 도지사를 많이 비판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황우여 의원이 홍준표 도지사를 따로 만나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됐었는데 홍준표 도지사야말로 이 지역 자체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도지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했으니 이게 사실상 서로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사실은 공공의료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후퇴시키는 것에는 사실상 다 동의를 한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하고 한판 붙고 나간 이재명이 아니죠. 진영. 진영 장관의 그 스탠스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진영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당시만 해도 진주의료원 찾아와가지고 네네. 폐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은 아니고 이야기 듣는 척이라도 했죠. 척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진영 장관과 홍준표 도지사의 차이는 진영 장관은 한 번 찾아왔고 진주의료원에 예. 홍준표 도지사는 한 번도 안 왔다 이 차이인데요. 말하자면 한 번은 찾아왔고 립 서비스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 이상이거든요. 예. 업무 개시 명령도 할 수 있고 지도 감독권을 통해서 강제 퇴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할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예. 이걸 다 말로만 하고 하나도 하진 않았습니다. 방치를 한 거네요, 사실상. 자, 결국은 의료민영화라는 측면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쪽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안 나는데 노조들이 천국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가 막말도 했고요. 근데 사실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정말로 돈 없고 의료가 필요한 그런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서민들을 무시하고 의료원을 폐원하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해도 서민들이 자기들 찍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설에 대해서는 우리 좀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궁금해요. 그쪽 전문가는 제가 아니라 서영석 선생님하고 김용민 선생님 두 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료를 폐쇄하면은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자기들 찍어줄 거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만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어떤 부분에 역설이 있냐면요. 네. 너무 진주의료원에서 제일 먼저 퇴원시켰던 사람들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옛날에 말로 하면 의료보호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이 기초수급자들을 먼저 퇴원시켰는데 치사하게 말하자면
당신 기초수급 누가 주는지 알지? 이거 기초수급 그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이 없다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내쫓았고 끝까지 퇴원을 안 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집이 좀 집에 좀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집이 조금 살아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 퇴원시키려면 퇴원시킬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았었지. 가난한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나갔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 방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최근에 보건의료 노조 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든가 완전히 방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거의 야만적인 그런 상황이죠. 진짜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돈이 없는 환자를 멀리합니까 요즘에? 이제 서울대병원도 상급종합병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빅5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때 이미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의료급여 환자나 이런 분들이 좀 오셨는데 최근에는 못 오죠. 문턱을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미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선택진료비라는 게 어쨌든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비인후과에서 수술받았던 분의 진료 명세서를 확인을 해봤는데 3일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진료비가 한 120만 원 나왔거든요. 수술하고 이렇게 하니까 12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선택진료비가 70만 원 정도예요. 120만 원 중에서? 그렇죠. 선택진료를 안 받았으면 그 돈 안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선택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특히 대형병원에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없습니다, 사실은. 선택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형외과 예를 들자고 하면 어떤 선생님은 무릎을 보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손을 보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고관절을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허리를 보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럼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고관절이요. 선택진료비 안 내려고. 특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진료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까지 올 정도면 그 정도의 의료를 제공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자기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이 서울대병원 노조 총무국장이신 최은영 국장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자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남자는 소개를 안 해주죠. 예, 지금 또 말씀해 주시는 아주 걸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님이십니다. 예. 그런 단체 실장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의사 선생님입니다. 예.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 이게 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결국 국부 창출 아니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온갖 공공의료, 공공성을 얘기하지만은 이런 장벽, 규제벽이 높기 때문에 이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서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국부도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수 언론들은 그야말로 노래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발맞춰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의료 공공화 정책을 서슴없이 포기하려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민영화라고 하죠. 민영화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밝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오늘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시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6월에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라 이런 기자회견문을 냈습니다. 지금 의료 민영화 재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특히 이 원격 의료 허용이라든가 원격 의료 허용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나 이런 걸로 원격 진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예. 컴퓨터를 통해서 네. 화상을 통해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화상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주로 인터넷으로 저 머리가 아프고 뭐 어제부터 뭐 이렇게 열이 나고 뭐 이렇게 적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걸 원격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처방전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네네. 대면 진료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의료를 말하는 거. 근데 그게 진료에서 그렇게 가능해요? 하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규모로 하는데요. 원래 처음에 이게 도입된 거는 이제, 미국의 네바다주, 이제 사막, 이런데, 그 다음에 알래스카주, 북극, 뭐 이런 30명, 50명 이렇게 사는 데선 겨울이면은 이게 얼어갖고 의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곳에서 좀 하거나, 미국. 대한민국을 지금 네바다 사막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구만, 한마디로. 그 다음에 잠깐. 말이 좀, 예. 아니면 파병한 곳에서, 파병한 곳에서 초소. 초소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뭐 원격 의료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좀 워낙 미국 같은 데는 의료비가 비싸니까 이걸 원격으로 하면 어떻게 좀 싸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험회사들이 앞장서서 원격 의료를 기업 단위로 도입을 하는 거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기업 단위로 하는 곳은 좀 있고 그다음에는 이 정부에서 주장할 때 유럽에서도 꽤 한다라고 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뭐 이런 데서 아주 부분적으로 작은 단위에서는 시도를 하지만 아직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뭐 800만 명 뭐 이런 정도 단위를 해서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다면은 뭐 어떻게 바뀝니까? 뭐가 또 부작용이 우려됩니까? 일단은 첫째는 일단 비싸고요. 예. 일단 비쌉니까? 예, 싸지는 게 아니고 이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 정부에서 80만 원 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대략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한번 질려봤는데 아니요. 이 이 인프라가 다 깔려 있고 광속 뭐 이런 거 인터넷이 다 된 상태에서 의료 생책 뭐 계측 기기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를 받으려면은 뭔가 도구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걸 갖추려면은 1인당 100만 원 100만 원이 든다. 100만 원이 듭니다. 기초가 일단 기초로 까는데 100만 원이 들고 인프라 업체들이 아주 뭐 대박 나겠군요. 그러면 800만 곱하기 100만 원 하면은 뭐 무려 8조 원의 엄청난 시장이 창출되는데 그게 정신 빨리 있구만 인간들이. 예, 아주 굉장히 빨리 계산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바다 사막을 만들고 알래스카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전쟁터 초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구만 한마디로.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IT 기업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앞서 나간 곳이 또 이제 빅5가 또 나오는데. 빅5? 예. 어딥니까, 이번에는 빅5가? 빅5, 그 병원 빅5. 그러니까 빅5가 왜 빅5라고 하냐면 1년에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 되는데. 병원이. 뭐 삼성병원, 뭐 삼성, 아선, 세브란스, 서울대. 요즘에 이제 원래 빅4였는데 강남 성모까지 이제 쳐서 이제 빅5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가 다 SK, KT 뭐 이런 데랑 다 이제 이 조인트를 해서 그걸 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삼성은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랑가 KT인가 하고 서울대병원도 SK랑 해서 무브온인가요? 무브온은 아니죠. 헬스 무브온인가? 뭐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데 헬스 커넥트입니다. 헬스 커넥트를 하는데 그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헬스 커넥트 사업이 이 원격 의료와 결합이 돼서 시장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호인데요. 건강 검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예, 건강 검진부터 시작해서 이걸 원격으로 관리를 해주고
병이 생기면 다시 또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이런 사업을 빅5 병원과 재벌의 IT 기업들 SK나 삼성전자나 KT나 뭐 이런 사업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점은 들은 바로서 지금 간단하게 추론되는 문제점은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 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정도 갖춰 놓고 그런 진료를 원격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800만 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8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사실 바로 코앞에 두고 검사를 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해도 오진하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데 뭐 컴퓨터 갖다 놓고 뭐 백리 천리 떨어진 데서 하면은 그야말로 생명과 관련된 진단을 잘못해서 의료사고가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안전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의료의 공공성이 어떻게 또 침해됩니까? 비싸니까 침해되는 거지. 하여튼 설명이 비싼 거. 예, 일단 그 비용이라는 부분들을 누가 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법까지 내놓고 이미 법을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이제 국회에 내놓는 일만 남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 입법은 이미 했고요. 대략 우리나라 오지, 벽지, 교도소 또는 의료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약 8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의료를 시행한다고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이제 법을 내놓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됐을 근데 이제 거기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하면 편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누가 내느냐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만일 정부가 세금으로 인프라를 깔아준다라고 해도 돈이 이것도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결국은 세금이면 국민이 내는 거죠. 네, 아니면 이거를 환자들한테 받으면 더 비싸질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외국에서 왜 안 하냐 하면은 일부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부분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몇 그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 8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해야 할 건강 관리를 이 몇몇 대형 병원과 기업한테 맡겨버리는 꼴이 되니까 이걸 의료 민영화라고 잘하다가 저기 국방도 나중에 민간 기업한테 맡기겠다. 이 인간들은 원격으로 로봇군인을 해가지고 참나. 그런 부분들 원격 의료 허용 법안이 대표적으로 의료 민영화의 그 하나의 어떤 사례를 할 수 있겠고요. 메디텔 시행령 이건 또 뭔가요? 의료 호텔. 예, 이것도 또 문제인데. 메디텔, 메디 플러스 호텔. 예. 이게, 메디텔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법안이 나왔는데요. 법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의료법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명박 때도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메디텔은 박근혜 정부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이 갈수록 더 진화하는구만. 예. 네, 그러니까 병원이 호텔을 개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문제가 병원은 원래 호텔 기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병실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입원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호텔을 따로 한다라는 거는 그 호텔에서 뭘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비싸진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또 비싸질 거고, 그다음에는 이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 태국 같은 데에는 의료업과 호텔업이 결합된 경우가 있는데, 이 호텔에서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스파, 아로마, 수 세라피, 이런 유사 의료 비슷한 이런 행위들로 또 이제 부대 사업으로 돈을 버는 이런. 아니, 내 아는 분이 태국에 있는 의료 호텔에 갔다 왔는데. 네네. 그게 한 사흘 갔다 왔는데 몇 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의료텔인가 메디텔인가에 목매는 이유가 다 있구나. 그게 부자 환자들 잘 유치만 해오면은 떼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싸지면은 진짜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소외되는 그런 결과인 건데. 참. 명분은 이제 이걸 의료 관광. 네. 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의료 호텔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랬죠. 그래서 제주도에 뭐 허용한다 만다 해가지고 주민투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의료 호텔을 허용한다라고 해놓고 외국인들이 1년에 오는 사람이 사실상 6천 명에 불과하거든요. 6천 명. 예. 뭐 작년에 15만 명 넘었다고 이제 외부에 전 국민한테 선전을 했는데. 외국에서 의료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6천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관광 왔다가 아파가지고 병원 간 사람들이구만.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 아, 국내 거주 외국인.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9천 명이나 더해가지고 15,000명이라고 꼴을 쳤구만. 9천 명 정도가 아니고. 예. 14만 3천 명을 더해서 14만 7천. 아, 15,000명이 아니고 15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15만 명. 그러면은 14만 3천 명을 더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그래 놓고서는 메디텔에 이런 의료 호텔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인도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더 문제는 이 의료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회사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민간 의료보험까지 도입하겠다는 얘기구만. 예. 그러니까 민영보험 회사들이 의료 호텔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의료 호텔을 보험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보험 회사가 병원을 유치할선 행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말하자면. 어떤 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맡고 있느냐면 삼성생명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또는 뭐 어떤 특정 보험에 삼성생명에 가입을 하면 우리 보험 회사는 A, B, C, D, E 병원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만 가십시오. 이렇게는 못하게 해놨어요. 지금은. 왜 그걸 못하게 해놨느냐면 그거를 이용해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지배가 가능하겠네요. 말 안 듣는 재수 없는 병원은 안 돼. 빼버리면은 완전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험회사가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출발했는데 보험회사와 병원과 직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선 갑이 보험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돈을 줘야 되니까 병원한테 이러한 진료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진료를 해라. 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이게 돈 안 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겠네.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쓸데없이 많이 쓰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과소 진료가 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돼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직접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보험회사가 병원을 사버린 게 바로 지금 미국의 의료 민영화된 시스템이거든요. 미국으로 가는 첩경이군요. 이게 이제 보험 하나가 이 호텔을 통해서 말하자면 병원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고 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이제 의료 호텔의 또 하나의 문제고요. 예.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하면. 예, 더 하세요. 건강 관리 서비스라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그 미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병원을 같이 경영하는 그 회사 이름이 건강관리기업입니다. HMO라고 해서 헬스 매니지먼트 오가나이제이션인데 그 건강관리기업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죠? 그렇게 되면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이 한편으로는 보험회사도 가지고 한편으로는 병원도 가지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들을 시도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병원은 돈은 많이 벌지만 비영리로 다 규정돼 있거든요. 이 주식회사는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건강관리 기업은 주식회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건강관리기업, LG가 LG 건강생활기업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보험회사를 거느리고 한쪽에서는 병원을 거느리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새로운 공룡 기업이 등장하는 거구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미국에서 지금 의료민영화의 핵심적인 그 부분인 닉슨이 허용한 건데요. 그게 바로 HMO고 건강관리 기업인데 예. 그걸 한국에 딱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예. 그게 원격 의료도 거기에 포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만약에 병원을 지배한다. 병원의 지배주가 보험회사다. 최은영 국장님. 어떻게 될까요? 보험회사 마음대로 되겠죠.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보험회사의 횡포가. 지금도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네.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예. 근데 서울대병원 내에 서울대병원에 지금 소유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제 특수법인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전에 병원 내에 삼성생명 창구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병원은 이제 공간이 워낙 부족한 곳이어서 원무과도 사실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뭐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부족하다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삼성생명 창구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측에 그때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삼성이 서울대병원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냐. 특히 사보험이고 사보험 중에서도 특히 보험회사의 그 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왜 들어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병원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생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공공병원이고 국립대병원에서는 오히려 민간생명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해에도 저희가 이제 열심히 싸워서 삼성생명 창구는 내보내고 건강보험 상담 창구를 저희가 들여오긴 했었는데 가치관조차도 많이 전도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실제 하고요. 아니 건강 뭐 의료 기업이라고 H 무슨 M오라고 했나? 네, HMO. 네. 그런 게 들어오면은 국민 생활이 나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나빠지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더 빠를 것 같다. 이해가. 그 미국의 HMO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영리병원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 뭐 미국에서 제일 큰 데가 시그나죠. 시그나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라이나. 한국에서의 라이나 생명보험. 네. 그 회사가 지금 미국에선 시그나인데요. 뭐 그런 보험회사가 병원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보험에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험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는 엄청나게 높이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병원에 대해서 진료 지침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료 지침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이 있느냐면 어린애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열이 나더라도 무조건 3일 내에 퇴원시켜라. 뭐 이런 돈이 없으면 미리 돈을 받은 거니까요. 보험회사는 실손형 보험이니까. 보험 환자일 경우에. 네, 보험 환자일 경우에는 이 병원을 가는데 그 병원에다가 뭐 3일이면 무조건 퇴원시켜라라고 한다거나. 퇴원 안 하려면 돈 더 내야 됩니까? 보험 적용 그 병원이랑 계약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의료적 지침에 따른 그런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아예 보험회사의 지침에 따라야만 하고 심지어는 보험회사 그 케이스 매니저들이 따라다녀요. 환자 하나하나에. 그래서 의사들이 오더를 내렸을 때 자기네 지침하고 틀리는 게 발견이 되면 빨간 펜으로 쫙 거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약을 아예 집어넣을 수가 없게 해요.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시코라는 영화에서 마이클 무어라는 시코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건데 그런 걸 한국에 도입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 환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건강관리까지도 전 국민의 건강관리 기업을 만들어서 건강관리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원격 의료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쉽게 해서 그런 게 들어오면은 오로지 보험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환자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봉쇄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돈벌이가 되는 거죠.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이제 개인 책임으로 돌리게 되고 그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들을 보험회사가 이렇게 쓸어가는. 아니 그게 결국은 미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 오바마가 의료개혁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오바마 셧다운되고 이 정부가 문 닫고 한 게 다 오바마 케어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한 건데.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런 소동을 벌였겠냐고 아예 도입 안 하는 게 낫지. 아이고. 이게 말하자면 미국의 그 정부를 문 닫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 민영화를 해놓으면 이걸 되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케네디하고 닉슨 때 처음에 이제 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시작이 된 건데요. 케네디가 그 당시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닉슨이 뭘 주장했었냐면 지금 오바마가 한다라는 거를 그때 주장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닉슨이 케네디가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 개보험을 하겠다고 했을 때, 대안으로 내놨던 닉슨이 아닌 정도가 지금 오바마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게 의료로 보면 후진적인 그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도입하겠다는 것조차 이게 손해가 나니까, 보험회사, 미국 병원협회 이런 데가 다 배후에 있어서 이거를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연방 정부까지도 이게 셧다운되는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네요. 거기 있습니다. 야, 진짜 참 끔찍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공약으로 내걸기를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여기에 뭐 그야말로 역점을 두겠다. 그러니까 4대 중증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으로 100% 다 보장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연 1조 5천억의 재정을 투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약 가계부를 보면은 1조 5천억이 아니라 4,200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4,200억이면은 4대 중증 질환, 이 100% 보장 가능합니까? 건강보험으로? 일단, 되게 이 민영보험에서 하는 사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적용이 되는데, 첫째는, 암, 그 다음에 중풍, 심장병, 이게 아니고, 암, 뇌졸중, 심장수술, 그러니까 심장마비, 이렇게 되니까, 말하자면요, 3대 중증 질환,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중풍에 걸린 사람들을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중풍에 걸려서 수술한 사람만 합니다. 그러면 중풍에 걸려서 수술한 사람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0%가를 안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심장병 걸렸을 때 개심술을 하는 사람만 해주는 거니까 이건 심장병 있는 사람의 5%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상을 확 줄인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대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 폐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른바 3대 비급여라고 하는 3대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건강보험 적용을 올 연말까지 하는지 마는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선택진료비, 그다음에 상급병실료, 그다음에 하나가 이 간병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선택진료비 문제가 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엄청나게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이 비싼 거고요. 상급병실료 부분은 최인영 선생님께서 상급 병실료. 병실료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병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기준이 한 50% 정도는 50%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가 이제 간신히 50%를 넘기는 수준 이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병실료의 차이가 이제 급격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6인용 병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병실료가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요 정도 되는데 2인용 병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인용 병실은
하루에 병실료를 내야 되는 게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열흘만 입원을 한다 하면 뭐 다른 거 검사하는 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다인용 병실에 있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예. 병실료가 한 뭐 10만 원, 뭐 12만 원 요 정도라고 치면 2인용 병실에 있을 경우에는 병실료만 하더라도 130에서 1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야. 그러다 보니 이게 1인용은요? 1인용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500만 원 됩니까? 1인용도 급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1인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뭐 보통 많이 보편적으로 병동에 있는 1인용은 한 3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되고 네. 특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뭐 150에서 한 뭐 200만 원 정도 내는 병실도 있고 서울대병원이 그렇습니다. 국립이라서 그나마 싼 거고요. 네. 저희가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의 2인실과 빅5 호텔을 비교해 봤는데요. 병실이 비쌌어요. 오. 빅5 호텔의 이 스위트룸 하고 스위트룸은 아니다. 그냥 스위트룸은 더 비싸요. 스위트룸 말고 그냥 그 룸의 비용이 2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2인실을 비교해 봤더니 빅5의 병원이 조금 더 비싸더군요. 그 정도로 비싸요. 그러니까 병실 장사로 병원이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죠. 50%에 가까운 관심이 미친다면 나머지 50%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병실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게 상급 병실료를 내야 되는. 법적으로 50%만 지키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다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도 50%는 지킵니까? 네, 50% 딱 50% 정도. 안 지키면 또 뭐 제재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지키겠네. 근데 민영화되면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리병원 인천에 지으려고 했던 영리병원은 다 1인실로 짓겠다라고 했었고요. 다 1인실로? 네, 원래 떼돈을 벌겠다는 얘기구만. 네, 원래 다 이 50% 규정이 생긴 것도 삼성이 처음 지을 때 몽땅 다 2인실로 짓겠다, 2인실, 1인실로 짓겠다고 해서 생긴 법이고요. 원조가 삼성이었구만.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입원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6인실이 안 나니까 2인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2인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 6인실 들어가려고 의사한테 민원까지 넣더라고. 매일 찾아가죠. 네, 제 아는 그 친구가 최근에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6인실로 갔어요.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예전에 좀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부담이 높으니까 병실료를 어쨌든지 간에 좀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인용 병상을 좀 확충을 해라.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이제 병원하고 교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병원이 한 얘기가 우리는 50% 넘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 본원병동 같은 경우 50%를 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국정감사까지도 갔었던 내용인데 병원장님 50%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린이병원까지 하면 50% 넘는다. 어린이병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린이병원에 어른도 막 입원해도 됩니까? 그때. 기왕이 뭐 수의과 병동까지 합치지 그랬어. 그래서 한 90% 된다고 얘기하셨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 병원장이 누굽니까? 실명 공개하면 안 돼요? 예, 전 병원장이십니다. 2004년도에 계셨던 병원장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뭐 보험사들, 외국계에 있는 이런, 여러 또 IT 업계의 여러 주무르는 손들 이분들에게 그야말로 부를 창출하는 것 이외에는 뭐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든 의료 4대 강이구만. 예. 의료 영리화. 정부가 이렇게 의료 영리화에 문호를 활짝 열어 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 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서민들의 삶은 참 힘들어지는데 이 기업들이 돈 벌 구석도 참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 미래창조, 창조경제 죄송합니다.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 여의도의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네. 창조경제. 융합을 한다 그러면서 IT랑 의료 뭐 이런 융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융합할 것도 이제 잘 융합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그 전 정부가 내세웠던 건 의료 관광이었고요. 이 정부가 내세우는 거는 IT와 의료의 결합 뭐 이런 걸 내세우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가 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주 소규모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거나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도입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재벌들한테는 떼돈을 벌어주지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비용 부담과 그다음에 몇백만 명이 임상실험 대상이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관리 서비스의 영리기업화. 이렇게 돼서 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이런 전제 조건을 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벌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하겠다면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네요. 예, 이거는 정말로 막지 않으면 특히 원격의료라는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은 뭐 교도소라든가 오지, 벽지 뭐 이런 곳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시에 사는 분들은 별 영향이 없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8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전 국민으로 하는 거는 아주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막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국이 지금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 나쁜 제도로 지금 가겠다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예. 야, 이건 진짜 뭐 문제가 한두 개야 이게 어떻게 해보지. 아니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입장도 뭐 이렇게 의료 영리화 쪽으로 문을 여는 이런 방향인 건지 아니면 뭐 자기는 모르는데 밑에서 알아서 추진하는 건지. 이게 처음에 진영 장관이 있었을 때요. 네. 진영 장관이 검토를 해보다가 이거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 IT를 의료에 도입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현재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대면 진료는 포기할 수 없는 의사의 권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일 진짜로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 유럽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 IT를 보충적으로 이렇게 좀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또 거는 의료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공짜로 많이 하거든요. 전화로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공의료를 하되 공공부문에서 IT를 보충적으로 안전성이나 이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부분은 이렇게 차례차례 도입을 하는 거는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그냥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데 진영 장관도 처음에는 검토를 해보고 나서 앞으로 최소한 한 20년쯤은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뤄뒀던 거거든요. 예. 근데 올해 4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창조경제 표본으로 이 원격 의료를 3번 연달아 공개석상에서 거론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하니까 진영 장관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원격 의료 시행을 막는 것은 이 창조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 뭐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한마디 하면 전부 다 그냥 바싹 엎드리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실린 부분이라서 뭐 아시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면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첩의 입력이 잘못된 모양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악을 해서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간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에 관해서는 확고하게 그 선을 그어서 반드시 관철시키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니까. 조영기 목사가 그랬어. 국민일보 할 때 종교 부분만 확실하게 타치를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잘 모르시니까 냅뒀거든. 그래서 그 과거 국민일보가 상당히
이상하게 자유로운 신문이었어요. 예. 박근혜 정권도 그런가 봐. 결국 이제 관료들에게 아주 자유로운. 네, 관료들에게만.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관료들의 그 어떤 자유로운 활동 무대가 돼버리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시장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중체된 시기에 예. 우석균 실장님과 또 우리 그리고 최미영 국장님 이런 귀신같이 안 해. 예. 난 최라는 분이 모르는데 실장님 오셨는데 예. 이게 이런 의료 민영화 이런 부분 마무리하시면서 진짜 우리 국민의 건강권 이런 걸 좀 알기 쉽게 한번 호소해 주세요. 예, 한 30초씩.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금년에 싸웠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벌이 중심의 병원으로 가는 이제 국립대병원, 그 속에서 이제 서울대병원, 이거를 좀 제대로 좀 바로 잡아보자. 이런 의미의 싸움이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구호는 그런 거였어요. 돈벌이 경영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해보자. 예. 그리고 그 컵라면도 3분인데 1분 진료가 도대체 웬 말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외주화되어 있거든요. 예. 특히 이런 거 이제 직영 전환하는 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이제 싸웠는데요. 예. 많이 미흡하긴 하지만 일정 정도 그래도 시발점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서울대병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뭐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계셨어요. 근데 제가 93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파업하면서 저는 환자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큰 지지를 받아본 거는 진짜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의식이 많이 진전을 했구만. 저희들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를 초반에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던 분들이 진짜 가슴 뭉클하게 했었던 그런 것들은 그 허름하게 생기신 모자를 쓰신 암 환자 분이셨어요. 예. 배지밀 10개를 사다가 두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네. 나 암 환자고 나 여기 병원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네. 이거 내가 얼마 안 되지만 따뜻한 거 얼른 먹고 잘 싸웠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해 주시고 가다가 용돈 더 주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국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이 싸움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서울대병원 노동자로서 예. 잘 싸우는 것이 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 실장님 시간이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걸로 좀 대체하고요. 오늘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우석균 실장님, 최미영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정치 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